네, 이번 시간은 공기의 흐름과 이 공기의 흐름의 유사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흐름의 종류를 살펴보고 유체의 흐름의 유사성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유사성을 밝혀낼 수 있는 차원 해석, 그리고 우리가 공기역학적 힘을 왜 이런 무차원수로 나타내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의 흐름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실제 자연에 존재하는 공기의 흐름을 우리가 보고자 하는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가장 먼저 우리는 공기역학에서는 공기의 입자를 다루는 것이 아니고 공기의 어떤 뭉치들, 그러니까 공기가 굉장히 많은 공기를 이루는 산소, 질소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 하나의 어떤 뭉치, 굉장히 많은 것들이 하나로 뭉쳐 있으면 균질화되어 있는 걸로 보이죠. 그런 형태를 이제 컨티뉴엄, 연속체라고 부릅니다. 그에 대비되는 개념이 free molecular flow, 그러니까 자유 분자 유동. 하단에 그림에서 보다시피 우리가 어떤 다루는 스케일이 D의 크기, 예를 들어 어떤 나와 있는 이 원형 실린더 막대가 반지름을 D라고 했을 때 그 분자들 간의 상대적인 관계, 예를 들어 분자들이 이렇게 끊임없이 공기 분자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간의 거리를 람다라고 하면 평균적인 거리죠. 그래서 mean free path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이제 분자 간의 평균적인 거리인데, 그거에 비해서 물체의 크기가 내가 생각하는 어떤 기준이 되는 것들의 크기가 굉장히 크다고 하면 컨티뉴엄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분자 간의 운동의 크기가, 즉 분자들이 움직여 다니는 그 평균적인 거리가 내가 생각하는 물체의 어떤 직경이나 반경, 어떤 그런 척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하면 분자가 굉장히 드문드문 있는 셈이죠. 물체의 기준으로 보면. 이럴 경우에는 자유분자 운동을 다뤄야 됩니다. 이제 이런 상황이 이제 대기권의 경계,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고도에서는 기체가 희박한 상태로 존재하죠. 즉 분자의 양이 밀도가 매우 낮고 분자 양이 의 수가 많지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분자의 충돌을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그런 유동이 되겠죠. 그런 걸 이제 rarefied, 그런 희박 기체라고 부릅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기체를 희박 기체라고 부르고 rarefied gas라고 부르죠. 그에 반해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다루는 유체의 흐름은 분자 하나하나를 다루는 게 아니고 그걸 연속체로 본다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공기 흐름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공기의 흐름, 모든 유체는 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점성이라는 것은 끈적거리는 정도, 그러니까 서로 분자 간에 공기가 서로 당기는 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정도를 끈적거린다는 직관적인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성 유동, 비스코스 플로우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체의 표면이 있다면 그 물체 표면에 공기의 분자들은 물체 표면과 거의 평균적으로는 같은 속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물체 표면에서 공기는 물체 표면에 붙어 있다는 말을 쓸 수가 있고, 근데 반면에 벽에서부터 이렇게 떨어져 있는 공기는 그 영향을 덜 받겠죠. 이와 같은 유동을 점성 유동이라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물체 표면에 얇은 경계층이 이렇게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경계층, 물체의 영향을 받는 이 경계층의 바깥의 유동은 점성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그런 유동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인비시드, 비점성 유동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 점성 유동은 해석이 상당히 난해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이 얇은 경계층을 경우에 따라서는 무시하고
물체 주변의 유동은 비점성이다 라고 가정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점성 유동이 크게는 오른쪽 그림처럼 예를 들어서 큰 바등각이 있을 때 이 익형의 앞쪽 부분은 경계층이 표면에 부드럽게 붙어 있는데 이게 유동이 뚝 떨어져 가지고 역류하는 이런 유동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렇게 경계층이 물체 표면에서 떨어지는 현상을 flow separation, 유동 박리라고 부릅니다. 박리라고 부르고 이런 현상이 생기는 영역에서는 비점성 가정이 유효하지가 않게 됩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해석의 용이함을 위해서 비점성이라는 개념을 쓰고 이번 학기에 다루는 내용도 이렇게 점성 현상은 고려하지 않고 비점성일 때 이제 압력과 속도의 변화 관계를 따지게 되는 거죠. 다음으로 incompressible, 이건 비압축성이고 compressible, 압축성입니다. 물이나 뭐 기름 이런 것처럼 액체와 달리 기체인 공기의 경우에는 유동 속도가 빨라지게 되면 압축성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사기 안에 공기가 들어가 있죠. 근데 내가 그걸 힘을 줘서 꾹 누르면 부피가 바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에 들어있는 질량은 똑같은데 밀도라는 걸 생각해 보면 부피분의 질량입니다. 근데 이런 주사기가 있고 이 주사기 안에 공기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요 끝에를 딱 막아 놓고 여기를 딱 막아 둔 다음에 내가 여기서 힘을 이렇게 가하면 이 부피가 줄어들죠. 그러니까 부피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얘가 압축이 된다는 것이죠. 컴프레션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부피가 줄어드니까 이 경우는 밀도가 늘어나겠죠. 그래서 우리가 밀도가 변화하는 유동을 통상 압축성 유동이다 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주로 공기의 경우에는 고속의 어떤 흐름이 있거나 특정한 영역에서 압력이 매우 높다거나 이런 경우에 밀도가 크게 바뀌게 되고 그런 경우는 압축성을 다뤄야 됩니다. 그래서 고속 공기 역학 같은 데서는 압축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전에 통상적으로 저속에서 속도가 낮은 마하수 기준으로 보면 한 0.3 이하, 마하수 0.3 정도니까 공기 흐름의 속도가 100m/s 이하에서는 물론 공기가 그 경우에도 밀도가 바뀝니다. 근데 우리가 그거를 이제 밀도가 일정하다고 가정해서 문제를 고민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incompressible, 비압축성 유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제 밀도가 바뀌는 경우 또는 고속의 유동 이런 데서는 이제 공기의 압축성이 이렇게 발현되고 그때는 또 상당히 다른 공기 흐름의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점성 유동의 경우에도 이제 레미나냐 터뷸런트냐, 레미나는 우리말로 하면 층류 유동입니다. 층을 져서 흐른다는 유동이고 터뷸런트 이거는 난유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뭔가 불규칙하고 층이 없는 대비 개념으로 층이 없는 그런 유동이 되겠죠. 유동이 우리 눈에 보기에 층을 져서 요 오른쪽 그림처럼 이걸 이제 이런 그 테니스 공 주변에 공기 흐름을 저속의 공기 흐름을 가시화한 영상인데 여기에서 보다시피 유동이 굉장히 좀 균질하게 이렇게 이런 모양을 가지고 이렇게 흘러가죠. 어느 순간을 찍은 사진인데 이렇게 균질하게 흐르는 모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유동을 층류 유동이라고 하고 당연히 속도가 낮을 때 이런 일이 생기겠죠. 근데 속도가 좀 빨라져서 뭐 대부분의 경우에는 유동이 난류화됩니다. 유동이 난류화가 되면 뭔가 우리 순간적으로는 어떤 규칙이 없어 보이는 굉장히 교란 성분이 심한 그런 유동이 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마하수에 따라서 이 압축성 효과가 상당히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마하수에 따라서 예를 들어 마하수 1을 기준으로 마하수 1이라는 것은 마하수가 음속분의 유체의 속도 또는 비행체의 속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마하수 1이라는 것은 비행체가 음속의 속도로 비행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보다 크다 작다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마하수가 0.8보다 작아서 유체에 충격파 같은 어떤 급격한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 유동을 서브소닉, 우리말로 하면 아음속 유동이 됩니다. 아음속 유동 같은 경우엔 오른쪽 그림에 서 보다시피 위쪽에 충격파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이제 압축성은 발생하지만 충격파 같은 그런 이벤트가 없는 그런 유동을 아음속이라고 하고, 마하수 전후의 유동을 트랜스소닉 플로우라고 합니다. 이건 천음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천이니까 아음속 특성과 초음속의 중간 정도의 유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단 그림에서 보다시피 특정한 요 점선으로 친 요만큼의 영역은 이 앞쪽의 유동은 마하수가 0.8 정도로 낮은 8보다 작은 어떤 값들이 이렇게 흘러오다가 물체 표면에서 유동이 가속이 돼 가지고 초음속 영역에 들어가게 됩니다. 초음속으로 들어간 후에 뒤쪽 유동은 다시 아음속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충격파라는 물리 현상을 만들어내고 다시 아음속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아음속과 초음속 모두가 존재하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한 특징이 물체 표면 위에 충격파가 발생하는 그런 중요한 특징을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요 그림을 이렇게 보시면 이제 경우에 따라서 뭐 마하수가 1보다 좀 큰 경우에는 이 물체 앞쪽에 이런 바우샥, 활 모양의 충격파가 이렇게 생기고, 요 점성친 영역은 또 충격파 이후에 아음속이 됩니다. 근데 또 가속이 되면서 물체 상당 부분은 또 초음속이 되고, 또 초음속이 돼서 또 막 1로 줄어드는 과정에서 이쪽에 충격파가 트레일링 엣지에서 이렇게 발생하는 경우들이 이렇게 생길 수 있는 것이죠. 또 마하수가 1.2보다 큰 유동을 이제 슈퍼소닉이라고 부르는데, 그 경우는 물체 표면에서 이런 충격파가 생기고 또 이런 곡률에 따라서 팽창파 같은 현상들이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이번 과목에서는 이걸 자세히 다루는 건 아니지만 이와 같이 유동의 속도에 따라서 같은 물체라도 굉장히 다른 특징을 가지는 현상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조금 더 커져서 극초음속 유동이 된다. 그럴 경우에는 극초음속 유동은 하이퍼소닉 플로우는 매우 높은 very high supersonic speed를 가지는 유동입니다. 근데 왜 슈퍼소닉인데 이렇게 구분지어 부를까요? 이건 중요하게 여기에 있듯이 chemical reacting, 이와 같이 유동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이 경우에 충격파가 생기면 이 공기의 온도가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를 해서 수배에서 수십 배, 이론적으로는 무한대까지 온도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공기에 쉽게 말해서 공기가 타버리는 거죠. 공기가 화학 반응을 일으키게 되고, 그래서 조성 비율이 이렇게 달라지게 됩니다. 최근에 이렇게 어떤 미사일 같은 로켓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이런 극초음속에서 비행하는 유동이 되고, 이런 부분들은 최근에 주요한 이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아음속이든 극초음속이든 거기에 작용하는 기본적인 공기역학의 이론 원리들은 다들 동일합니다. 이와 같이 마크 넘버는
유동의 특징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특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유동은 실제로 모든 유동은 시간이 변함에 따라서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내가 앉아있는 이 주변의 공기도 잠시 어느 순간 하나도 가만히 있지 않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우리가 멈춰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수학적으로는 어떤 물리량이 U라는 물리량이 시간에 따라서 시간에 따른 변화량이 0인 것,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공간에 따라서는 바뀌지만 시간에 따라 변화하지 않는 이런 유동을 스테디 유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반대 개념으로서 스테디, 이걸 우리말로는 정상상태 유동이라고 부릅니다. 정상상태 유동이라고 하고, 이 반대 개념으로 비정상은 unsteady라고 부릅니다. 실제 대부분의 유동은 unsteady 플로우인 거죠. 그래서 유동이 처음에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지 않은 경우에, 뭐 예를 들어 물체가 갑자기 출발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이유로 인해서 유동이 계속 발달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트랜지언트하다, 즉 시간에 따라 변화한다 이런 얘기가 되고, 뭐 이렇게 아래 그림처럼 유동이 평균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떤 주기성을 띠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난류 유동 같은 경우에는 이런 뭐 주기성도 확인되지 않는 그런 것들이 많고, 또 한편으로 unsteady 유동은 그 유동을 시간에 대해서 평균을 내보면, 즉 평균값을 구해보면 이 스테디인 경우들이 스테디 상태로 보여질 때가 많습니다. 이 아래 그림 같은 경우엔 뭐 포탄 같은 겁니다. 그걸 이제 매우 빠르게 발사된 이 포탄 주변에 밀도 변화를 이렇게 사진을 찍은 두 가지 이미지입니다. 근데 사실은 두 개가 똑같은 문제에 대한 것인데요. 왼쪽 그림은 어느 한 순간을 찍은 그림입니다. 여기에서 보다시피 이 물체의 뒷면에서 이렇게 유동의 박리가 생기고, 이 박리가 비대칭적으로 어떤 규칙이 있어 보이는 이런 형태의 유동 박리가 생깁니다. 이게 이제 위아래로 이렇게 자꾸 출렁이면서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그런 모양을 가집니다. 그에 따라서 이 충격파의 위치도 서로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래서 이 충격파가 이쪽 방향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걸 영상으로 찍으면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어떤 공기역학적 해석을 할 때는 이 데이터를 평균을 내 가지고 오른쪽 그림처럼 그립니다. 평균을 내면 위아래가 이렇게 대칭인 것처럼 보여지죠. 이렇게 평균을 해서 스테디 상태를 우리가 생각하는 이유는 평균적으로 이 물체 표면에 작용하는 압력이나 쉬어 스트레스 또는 온도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가가 기본적인 설계를 할 때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걸 기준으로 해서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고려해 줄 수 있으면 대체적으로 압력이 어느 범위에 있는지 또는 어느 정도로 작용하는지 이런 걸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이게 이제 해석 방법 또는 내가 하는 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또 유동은 왼쪽 그림처럼 어떤 관 내부를 흐르는 유체를 고민할 때도 있고, 오른쪽 그림처럼 이건 테니스 공이네요. 테니스 공 주변을 흘러가는 유체, 즉 테니스 공 바깥쪽의 어떤 흐름을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공기역학은 이렇게 비행체 바깥에 비행체 표면에 작용하는 힘 이런 걸 구하기 위해서 바깥쪽 유동에 관심이 있으니까 external, 외부 유동이 되는 것이고요. 뭐 관이라든지 이런 내부의 어떤 흐름, 배관 같은 데서의 어떤 흐름 이런 걸 따지는 건 뭐 internal flow가 되겠죠. 그죠? 내부 유동이 됩니다. 그래서 그 주변의 조건이 뭐냐에 따라서 유동도 상당히 많이 달라질 수 있고 관심사에 따라서 분류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점성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지만 물체 표면을 이렇게 기준으로 이렇게 보면 이 오른쪽 사진 같은 경우는 어떤 이렇게 평판이 이렇게 있고 이 평판 주변에다가 어느 앞쪽에서 특정 시간에 어떤 기포 입자를 이용해서 사진을 찍은 겁니다. 속도가 그 위와 아래가 서로 속도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처음에는 요 왼쪽 끝에서 공기방울 쭉 똑같이 이렇게 놨는데 위쪽은 빨리 흐르고 위쪽은 빨리 흐르고 아래쪽은 느리게 흐르는 거죠. 그걸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에 있는 이 평판에서부터 이 속도에 영향을 받는 요 영역을 경계층이라고 부르고 요건 쉽게 말해서 점성의 어떤 효과를 받은 영역이죠. 근데 이 바깥쪽은 흐름의 속도가 거의 일정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점성의 영향을 받지 않는 영역이라 생각할 수 있고 인비시드 영역이라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방정식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식이 모멘텀 이퀘이션입니다. 그 모멘텀 이퀘이션이 어떤 모멘텀의 시간 변화량은 이런 흐름으로 인해 야기된 항과 압력의 변화 그리고 중력의 작용 그리고 점성의 작용입니다. 이 마지막 항이 점성의 작용인데 이 점성의 작용항은 두 번 미분한 양이 들어가죠. 그죠? 라플라시안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점성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 항을 생각하지 않아도 되니까 식의 차수가 굉장히 낮아지죠. 그래서 좀 더 우리가 다루기가 생각하고 이 방정식을 가지고 어떤 이론 전개를 할 때 용이한 점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특히 외부 유동, 이 점성의 영향을 받는 게 영역이 전체 크기로 대비로 보면 상당히 작을 수 있기 때문에 외부 유동을 다룰 때는 우리가 이 점성을 무시한 그래서 인비시드 플로우의 상태에서 어떤 압력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주로 생각할 때는 점성을 생각하지 않고 인비시드로 생각해서 다룰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점성 유동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유동의 특징에 따라서 층류 유동, 천위 유동, 난류 유동 이런 형태로 구분을 지을 수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에서처럼 속도가 서로 다른 속도를 동일한 실험 조건에서 속도를 달리해서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즉 스모그 같은 걸 쭉 표면에 뿌린 거죠. 근데 매우 저속일 때는 위에처럼 층류, 레미나, 층류 유동일 경우에 보여지다시피 무슨 층을 이룬 것처럼 굉장히 균질하게 어떤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제일 아래쪽에 있는 이 터뷸런트는 난류 유동입니다. 단어가 갖고 있는 뜻처럼 굉장히 좀 뭔가 불규칙하고 위치에 따라서도 다르고 굉장히 뭔가 위아래의 움직임도 많고 이렇게 보이죠. 이런 유동을 난류 유동이라고 부릅니다. 그 중간에 있는 게 이제 트랜지셔널 플로우입니다. 천이 층류에서 난류로 천이 한다고 해서 트랜지셔널 플로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쪽은 이 유동이 시작되는 방향에서 앞쪽은 레미나 유동인데 요만큼은 별로 변화가 없죠. 근데 어떤 변화가 여기서부터 조금씩 생겨나는 그래서 이런 영역을 트랜지셔널 플로우라고 하고 이게 일정 정도 시간이 지나면 여기서 이제 터뷸런트로 유동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물체가 있다면 통상적으로 앞쪽에 층류 유동이 일부 생겼다가 천위의 과정을 거쳐서 난류화되는 그런 전형적인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런 유동 특성을 결정짓는 제일 중요한 변수가 레이놀즈 넘버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레이놀즈 넘버는 점성계수, 레이놀즈 넘버는 점성계수분의 밀도, 속도, 길이로 이렇게 곱해져서 차원이 없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유체의 점도, 뮤는 점도를 나타내죠.
점도 대비 속도의 비율 이런 의미가 됩니다. 즉 속도가 매우 빠를수록 레이놀즈 수는 커지는 것이고요. 점도가 매우 커질수록 분모가 커지니까 점성이 강할수록 레이놀즈 수는 작아지는 거죠. 이 레이놀즈 수가 의 크기에 따라서 유동의 레미나의 특성을 강하게 가지는지 터뷸런트의 특성을 강하게 가지는지를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유동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봤고, 통상적으로 이 공기역학 또는 유체역학에서 주요하게 다루는 개념이 유동상사성입니다. similar, 유사하다는 거죠. 유동상사성인데 그 중에서 dynamically similar하다, 흐르는 유동에 대해서 우리가 similar하다는 말을 하려면 일단 우리가 생각하는 물체가 서로 닮은 꼴이어야 합니다. 기하학적으로 similar 해야 된다. geometrically similar. 우리말로는 닮았다는 겁니다. 모양이 다르면 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길이가 예를 들어 길이가 서로 다른 그림처럼 D1이 있고 이거에 4배 되는 즉 직경이 4배 되는 이런 물체라 하더라도 원은 원이기 때문에 닮았죠. 이걸 기하학적으로 similar하다고 부릅니다. 근데 유동이 similar하다는 말은 레이놀즈 수와 마하 수가 같다는 얘기입니다. 앞에서도 썼지만 이 레이놀즈 수는 뮤분의 로 V, 여기로 치자면 D에 해당되겠죠. 그죠? L이 D에 해당되겠죠. 자, 그러면 동일한 유체라고 하면 뮤분의 로가 일정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속 유동에서는 마하수를 무시해도 될 만큼, 즉 압축성 효과가 저속에서는 많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저속 유동에서는 레이놀즈 수가 같다고 하면 이거를 우리가 dynamically similar 하다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위의 문제 같은 경우에 이 길이가 D1이고 아래 문제는 길이가 4D1입니다. 이 두 문제가 dynamically similar 하다라고 하려면 여기에서 사용하는 공기가 똑같다고 하면 여기서 속도가 4V2가 되면 아래쪽에 속도를 V2라고 했을 때 위에 쪽은 4가 되고 거꾸로 표현하자면 V1, 이걸 V1이라고 하면 이 큰 문제에 대해서는 4분의 1 V1을 하면 두 개의 레이놀즈 수가 RE1과 RE2가 똑같게 되겠죠. 이런 상태를 만들 수 있다면 이 두 문제가 가지는 특성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유동이 표면을 따라오다가 박리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 박리가 어느 지점에서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거의 같은 물리학을 가지는 같은 유동의 특징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유동의 상사성이다 라고 부릅니다. 이제 이러한 유동의 상사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큰 민간 항공기, 대형 항공기 같은 것들을 직접 실험하지 않더라도 닮은 모형을 좀 축소형, 우리가 풍동 장비 같은 데 넣을 수 있는 축소형 모델로 만들고 거기서 이제 실제 비행할 때의 레이놀즈 수하고 풍동 안에서의 레이놀즈 수가 같도록 이렇게 세팅을 해서 실험을 하게 되면 그때 나오는 무차원 수들은 동일한 값을 가진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풍동 실험을 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사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상사성을 다룰 때 주로 이제 무차원 수를 우리가 다루게 되는데 이런 무차원 수를 쓸 경우에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이점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차원이 있는 힘이나 길이, 속도 이런 걸 직접적으로 사용하면
어떤 유체 현상을 만드는데 굉장히 많은 파라미터들이 작동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들 간의 관계를 잘 분석해서 그걸 이제 디멘저널 어널리시스라고 부르는데, 차원 해석을 잘 해서 보면 꼭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변수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변수를 축소하는데 이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이제 그런 걸 할 때 그 각각의 변수들이 가지는 차원을 이용해서 뭐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차원 해석에 쓰는 항을 파이 텀이고, 그 파이 텀을 이용해서 하게 되는데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한 말을 좀 정리를 하자면, 이제 complete similarity, 우리가 두 문제가 완전히 similar하다라고 말을 하려면 all independent, 그러니까 그 문제를 지배하는 파이 그룹, 즉 무차원 수의 개수입니다. 무차원 수들이 모두 같다. 모델과 프로토타입, 실제의 어떤 기준 크기 아래 하단에서처럼 실제 프로토타입의 길이와 모델의 길이가 이렇게 다릅니다. 이렇게 다를 때 무차원 수에 해당되는 거, 예를 들어 레이놀즈 수가 동일하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complete similarity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파이의 대문자 을 이렇게 사용하게 되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자동차에 대한 실험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 자동차에 제가 항력을 측정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경험에 따라서 이 항력은 자동차 속도가 빨라질 때도 항력이 커질 거고, 이게 상식적이잖아요. 그 물체의 주변의 압력이 커져도 항력은 커지겠죠. 또 주변의 점성의 상황에 따라서도 달라질 거고, 또 길이가 긴 경우에도 항력이 커지겠죠. 그럼 이런 변수들이 이렇게 쭉 있단 말이죠. 그러면 항력을 측정하는데 내가 만약 실험적으로 이 관계를 찾아내려면 속도만 하더라도 똑같은 모델을 넣어놓고 뭐 10m인 경우, 20m/s인 경우, 30m/s인 경우 최소한 이 세 포인트에 대한 실험을 해야만 변화를 알 수 있게 되겠죠. 이런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죠. 자동차의 속도에 따라서 항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가 뭐 이렇게 커지는 건지 뭐 이렇게 커지는 건지, 이걸 알려면 적어도 세 포인트는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변수가 4개니까 3의 4승계만큼의 실험을 해야 되는 거죠. 서로 다른 실험을. 이게 많다는 거죠. 근데 이들 간의 차원을 이렇게 잘 해석을 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냐면, 이 힘을 동합으로 나누고 곱하기 자동차의 뭐 길이에 해당되는 양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저 함수에서 이놈은 레이놀즈 수의 함수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뭐 양들이 다 다르지만 미터 퍼 세컨드, 하나는 미터 퍼 세컨드고 또 하나는 미터의 단위를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차원이 다 같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관계들을 잘 이용하면 이 양을 우리는 항력 계수 CD라고 하고,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레이놀즈 수가에 따라서 항력을 무차원화한 디렉트 코에피션트의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보면 아마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 그림 하나만 있으면 이 문제에 대한 항력을 우리가 다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꼭 이 실험을 하는 공간에서의 뭐 밀도라든지 속도가 아니더라도, 또 차의 크기가 아니더라도 어쨌든 레이놀즈 수만 같다고 하면 똑같이 닮은 꼴 형상에 대해서는 항력 계수가 결정되고, 항력이 결정되는 게 아니고 무차원화된 항력 계수가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 차원을 갖고 있는 속도 값이라든지 길이 값이라든지 이런 걸 넣어서 거꾸로 우리가 항력을 찾아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최소한 3포인트를 이용한다고 하면 이거는 포인트 3개에 대해서만 실험을 하면 되는 것이고, 차원이 있는 상황에서는 3의 4승계만큼의 서로 다른 요인들을 찾아내야만 되니까 굉장히 큰 이점을 가질 수 있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유체역학이나 공기역학, 항공역학 이런 데서는 대부분의 이런 관계되는 물리량을 무차원화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 전반적인 과정들, 요거는 이제 우리가 파라미터의 개수를 n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 문제에 정의한 데 쓰는 프라이머리 디멘전, 예를 들어서 우리 미터라든지 길이라든지 미터, 시간, 뭐 질량,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지? 또 어떤 다른 그 단위가 있을 수 있고, 이런 개수가 사실은 서로 간에 연관되어야 되니까 얘들을 같이 서로가 연관되는 것들은 뭐 하나로 볼 수가 있겠죠.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n에서 이 프라이머리 디멘전의 개수만큼 뺀 양이 필요한 파이의 개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용해 가지고 서로 차원을 맞추는 과정들, 이거는 이제 책에도 예제가 있고 유체역학 같은 데서 아마 주로 대부분 학생들이 다뤄봤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차원 해석을 한 결과들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번 학기에 과목에서 관심이 있는 날개 같은 경우에 실제로 이 날개에서 발생하는 리프트 포스는 속도, 길이, 밀도, 뭐 점성, 그 다음에 그 코드 길이, 받음각, 뭐 이런 것들의 뭐 함수가 되겠죠. 그죠? 길이가 있으니까 이건 C가 아니고 길이가 코드 길이가 되고, C는 음속입니다. 음속인데 음속은 루트 감마 RT니까, 즉 온도가 달라져도 양력이 바뀌겠죠. 그지? 그러면 여기에서 사용되는 실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물리량은 힘, 속도, 길이 해서 총 7개가 되는데, 얘들에 연관되는 차원은 3개밖에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 무게, MLT, 무게, 길이, 시간, 요 양이고, 그러니까 얘들은 4개의 서로 독립된 파이들로 표현할 수가 있고, 그 관계를 이렇게 숫자 더하기 빼기입니다. 차원을 맞추게 되면 4개의 무차원 수 간의 관계가 되는 것이고, 그때 첫 번째로 이 힘은 동압과 면적으로 나눈 양으로 무차원화돼서 이게 CL, 양력 계수가 되는 거죠. 이 양력 계수는 레이놀즈 수와 마하수, 알파, 이 3개의 함수가 된다. 즉, 이 4개 간의 어떤 관계가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럼 앞에 식으로 보면은 3의 7승이냐, 3의 4승이냐, 이건 뭐, 그냥 계산기 잠깐만 계산해 봐도 실험의 분량이 어마어마하게 달라지는 걸 알 수 있죠. 그지?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 양력 계수는 우리가 그림을 이렇게 그립니다. 받음각이 있고 양력 계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받음각이 함수니까 받음각을 쭉 올리면 양력 계수가 직선으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근데 이 그림 하나는 레이놀즈 수와 마하수의 또 다른 변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때 우리가 뭐 레이놀즈 수에 따라서 이 그래프가 이렇게도 바뀌고 뭐 이렇게도 바뀌고 하더라. 그럼 이게 레이놀즈 수가 뭐 어떤 값 1이고 이건 2고 이건 3이고, 이런 그래프를 그리고 나면 이제 레이놀즈 수의 변수는 하나로 그려졌죠. 그래 놓고 여기에다가 이제 이게 마하수가 뭐 예를 들어 0.1인 경우다. 그럼 이 그림이 이제 마하수 0.2인 경우, 0.3인 경우 이렇게만 쭉 우리가 데이터를 정리하게 되면 그 관계를 모두 알 수 있게 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무차원화 수가 굉장히 이 차원 해석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보통 기계공학에서 많이 다루는 이런 관유동의 경우에도 표면에 작용하는 쉬어 스트레스는
속도, 그 다음에 이 입실론은 표면의 거칠기입니다. 러프니스를 나타내고, 밀도, 점도, 그 다음에 관의 직경. 이것들이 함수인데, 여기에도 6개의 변수에 대해서 관여하는 차원은 3개니까, 3개의 파이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 파이가 뭐냐면, 스킨 프릭션 코에피션트, 쉬어 스트레스를 뭐 동합으로 나누는데, 관례적으로 이 관유동 하시는 분들은 뭐 패닝 프릭션 팩터라고 해서 우리가 그냥 동합으로 나눈 마찰 항력 계수를 4배, 팔이 나오는 게 4배 때문입니다. 어쨌든 뭐 그건 단순히 그냥 관례에 따르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양하고 레이놀즈 수, 그 다음에 표면의 거칠기,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관 내부의 유동의 어떤 현상을 표현할 때는 우리가 레이놀즈 수에 따라서 CF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렇게 쭉 그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다른 변수가 D분의 입실론이잖아요. 그래서 이 D분의 입실론이 0.01일 때, 뭐 D분의 입실론이 0.02일 때, 뭐 이런 식으로, 거꾸로 써놨는데 1, 2, 뭐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리면 이 그래프 하나만 딱 있으면 이 유동에 대해서 우리가 모든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실용적인 문제에서 길이가 1m이고 속도가 5m이고 미터 퍼 세컨드고 그런 거에 따라서 이 무차원수를 환원하면 되니까요. 그런 굉장히 강력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차원 해석을 많이 하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앞에서도 정의를 했던 이런 무차원수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력 계수, 항력 계수, 수직력 계수, 축력 계수, 모멘트 계수, 그 다음 프레셔 코에피션트, 압력 계수, 마찰 항력 계수, 표면 마찰 계수, 이것처럼 모든 양을 이렇게 무차원화해서 쓰는 이유가 이렇게 차원 해석의 장점이 있고, 또 그런 그 차원 해석의 결과를 이제 유동 상사성에 대입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장점이 있고, 대부분의 문제는 이렇게 무차원 수들 간의 관계를 찾는 문제로 환원되어 고민하게 됩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